세상에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감각의 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 한 점에도 쉽게 공명하는 에올리언 하프와 같아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찬란한 화음으로 연주해냅니다. 해질녘 노을의 미묘한 색 변화에 감동하고 영화 속 주인공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며 다정한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이 햇살처럼 따뜻해지는 사람들. 이 섬세함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이자 깊은 공감과 통찰을 가능케 하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현악기가 그렇듯 섬세하게 조율된 현은 거친 손길이나 날카로운 소음에 유독 취약합니다. 예민한 당신은 다른 이들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마음의 호수 전체가 요동치고 타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흡수해 기진맥진하며 내가 너무 과민한가? 라는 자책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증폭해서 듣는 고성능 마이크처럼 당신의 영혼은 늘 소음에 시달리고 방전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말았을 겁니다. 이 감각의 볼륨을 조금만 줄일 수 있다면, 이 마음의 안테나를 잠시만이라도 접어둘 수 있다면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섬세한 감각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내면의 성역을 지키고 당신의 예민함을 약점이 아닌 가장 강력한 힘으로 바꾸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어두운 면을 외면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의식 속으로 가져옴으로써 빛이 된다. 당신의 예민함이라는 그림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그림자 속에 당신을 빛나게 할 가장 큰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스스로 항로를 정하는 단단한 배의 선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1장 거리두기의 기술. 나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온실.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건강한 거리두기라는 예술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단절이나 이기적인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홍수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리는 따뜻하고 현명한 둑과 같습니다. 그 둑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아끼는 관계들까지 보호해 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당신의 정원에는 세상의 거친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섬세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식물들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비바람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늘에 소리치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단단하고 투명한 온실을 지어줄 것입니다. 온실은 햇살은 충분히 받아들이되 차가운 비와 바람은 부드럽게 막아줍니다. 예민한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섬세한 식물과 같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문제들이라는 비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될 때 당신의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시들어버립니다. 따라서 당신에게는 심리적 온실, 즉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온실을 짓는 첫 번째 재료는 역할의 분리입니다. 당신은 친구의 슬픔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의 슬픔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동료의 불안에 귀 기울여 줄 수는 있지만 그의 불안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무게는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건강한 존중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의 거장 에픽테투스는 이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혜는 이 둘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된다. 타인의 감정, 과거, 선택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온실을 짓는 주춧돌이 됩니다. 두 번째 재료는 시각화 훈련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질 때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몸 주위를 황금빛의 따뜻한 보호막이 감싸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보호막은 사랑과 공감은 통과시키지만 불필요한 비난이나 감정적 쓰레기는 부드럽게 튕겨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이 심리적 방패는 실제로 당신의 마음을 덜 동요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재료는 시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부터 15분 동안 온전히 이 친구의 마음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나의 평온함으로 돌아오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의 에너지를 무한정 쏟아붓다가 방전되는 것을 막아주는 현명한 에너지 관리법입니다. 당신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한한 연민을 베풀려다 스스로가 먼저 소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연꽃이 핍니다. 당신의 마음에 건강한 경계라는 미세한 돌기들을 세울 때 당신은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자신의 맑고 깨끗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2장 내면의 주인이 되는 법. 생각의 폭풍우를 잠재우는 기술. 외부와 건강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다며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면의 주인이 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고통은 종종 외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수만 번 되감기하는 내면의 반추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거대한 산불로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를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생각 그 자체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이며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은 그 하늘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름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그저 구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하늘의 고요함을 되찾으면 됩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남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통찰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시다. 그 공간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는 말자극을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구나 반응하고 결론 내리기 전에 그 사이에 쉼표를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 쉼표의 공간에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생각이 100% 진실인가? 이 생각을 믿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미국의 작가 바이런 케이티가 만든 작업이라는 자기 성찰 도구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믿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내면에는 아주 엄격하고 비판적인 내면의 비평가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비평가는 끊임없이 당신의 단점을 지적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속삭이며 당신을 불안의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이 목소리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십시오. 아, 내 안의 걱정쟁이 김비판 씨가 또 등판하셨군. 늘 나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는 건 고맙지만 지금 그 조언은 받지 않겠어.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거리를 둘 때 당신은 비평가의 목소리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얻게 됩니다. 위대한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기 신뢰는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신뢰란 외부의 평가나 내면의 비판보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조용하고 지혜로운 목소리를 더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생각의 소음을 잠재우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제3장 선택적 무관심이라는 갑옷, 에너지를 지키는 현자의 방패. 이제 우리는 예민한 당신의 한정된 에너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갑옷, 바로 선택적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냉소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식별하여 나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그곳에만 집중하려는 의식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모든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분노하고 모든 슬픈 사연에 함께 아파하며 나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구멍이 뚫린 물통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채워 넣어도 순식간에 새어나가 버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과 탈진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에너지 예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귀한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인터넷의 악성 댓글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 아니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취미 활동,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대화, 당신의 꿈을 향한 작은 발걸음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택적 무관심의 핵심입니다. 의식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을 영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특유의 위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을 용서하라. 그것만큼 적을 화나게 하는 것은 없으니까. 이 말을 조금 비틀어 적용해 봅시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소한 것들을 용서하고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것만큼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에는 조명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입은 옷의 작은 얼룩, 발표 때의 작은 실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대 위에서 내려와 편안한 관객이 되어 보십시오. 모두에게 박수 받으려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에게 적이 있는가? 좋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위해 당당히 맞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아무런 입장도 색깔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제4장 고독이라는 성소 영혼을 치유하는 재충전의 공간.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민한 영혼에게 약이자 안식처가 되어주는 고독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맺으라고 강요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나 소외가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 방전된 영혼의 배터리를 재충전하고 헝클어진 내면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신성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결핍된 상태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외로움이 텅 빈 방이라면 고독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아늑한 나만의 서재와 같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며 고독의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고독보다 더 정겨운 친구를 본 적이 없다. 고독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연의 소리와 자기 내면의 소리를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월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거창한 호숫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퇴근 후 조용한 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30분, 주말 아침 아무도 없는 공원을 산책하는 1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당신의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내십시오. 이 고독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저 당신의 지친 마음이 편안히 숨 쉴 공간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저널링, 즉 일기를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을 떠다니는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을 꾸밈없이 종이 위에 쏟아내 보십시오. 글쓰기는 엉킨 실타래 같던 마음을 한 올 한 올 풀어내는 것과 같은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지 적다 보면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건강하게 관계 맺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꽉 찬 활시위가 강력한 화살을 쏘아낼 수 없, 늘 긴장과 관계로 팽팽하게 당겨진 마음은 쉽게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고독은 그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주어 탄성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당신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타인에게 더 맑고 따뜻한 에너지를 나눠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종막 킨츠기,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영혼을 위한 기도. 이제 이 모든 지혜의 조각들을 모아 당신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될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봅시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아름다운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깨진 틈을 오칠과 금가루로 메워 더 아름답고 독특한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입니다. 킨츠기는 상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민한 당신의 마음은 수많은 상처와 균열을 가진 킨츠기 그릇과 같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편들에 깨지고 상처받은 흔적들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지혜들이 바로 그 상처를 메울 황금빛 가루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예민함은 깨지기 쉬운 결함이 아니라 킨츠기의 금빛 무늬처럼 당신을 더욱 깊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는 고유한 역사입니다.
고요하고 섬세한 영혼이여, 이제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현명한 정원사처럼 보이지 않는 온실을 짓겠습니다. 에픽테투스의 지혜를 빌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고 나의 평온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면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공간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겠습니다. 하늘이 구름이 아니듯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님을 기억하고 에머슨의 말처럼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선택적 무관심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겠습니다. 처칠의 용기를 본받아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위트처럼 나를 향한 무의미한 비판들을 가볍게 무시하며 나의 소중한 에너지, 예산을 지혜롭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고독이라는 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로처럼 고독을 가장 정겨운 친구로 삼아 방전된 영혼을 충전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헝클어진 마음을 정돈하고 세상을 다시 사랑할 힘을 얻겠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당신의 그릇에 새겨진 금빛 무늬가 되어 당신을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우며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고요한 마음으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응원합니다.